곁에 두면 안 될 차를 두고 있어. 당장 멀리해요. 무당은 내 손목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동자는 축축하게 젖은 숲처럼 짙었고 마주한 그 눈빛 속에 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 빨리 도망쳐. 당장. 그 순간 사위가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엄마, 누구랑 얘기해요? 사위의 손이 나를 스치자 차가운 한기가 등골에 스쳤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뭐 마실 것 좀 사오려고. 그 즉시 나는 뒤를 돌아 산을 미친 듯이 내달리듯 내려왔어요. 눈앞은 흐렸고 심장은 뛰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것 같았죠. 땀이 비 오듯 오고 돌계단에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곧 제가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인생 최악의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쯤은 겪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딸을 잃고 절망 끝에서 손을 잡아주던 사위.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 그리고 그 뒤를 살아내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사별하고 20년 오직 소연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허전함이 찾아왔죠. 그 빈자리를 채워준 건 뜻밖에도 사위 준호였어요. 어머니, 이 자수 정말 예쁘네요. 소연이 옷에도 이런 꽃 하나 놓아주실래요? 첫 만남부터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바느질과 자수로 평생을 살아온 내게 그런 말은 꿀처럼 달았죠. 사실 소연이는 제 바느질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첫눈에 준호가 마음에 든 건 그런 이유도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준호는 생일마다 손편지를 써줬어요. 한 번은 주름 크림도 사다 줬죠. 어머니 손이 자수할 때 가장 예뻐요. 그런데 얼굴에도 주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하며 눈가를 찡긋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소연이와 준호의 결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과정도 함께했죠. 너무도 다정한 한 쌍의 커플이었어요. 명절에 준호가 소연이 대신 먼저 전화를 걸어올 때면 마음 한 구석이 따스해졌습니다. 일요일마다 두 사람이 함께 찾아와 같이 밥을 먹던 날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을까요? 바느질하는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준호. 가끔은 제 솜씨를 배우고 싶다며 옆에 앉기도 했죠. 서툰 솜씨로 뜬 작은 꽃 한 송이를 소연이 옷에 달았을 때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행복은 늘 그렇게 조용히 찾아왔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나 봅니다. 내 인생의 행복도 그랬으니까요. 어머니, 소연이가 계곡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날 전화를 받고 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죠. 제 유일한 희망, 내 전부였던 소연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물가 바위에서 사진 찍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나 봐요. 장례식장은 흐릿했어요. 누가 와서 뭐라고 위로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준호가 내내 내 곁을 지켰다는 것만 희미하게 남아있죠. 그는 소연이보다 더 서럽게 울었어요. 어머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소연이가 계곡에서 말도 안 돼. 조사 결과 소연이는 미끄러운 바위에서 균형을 잃고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죠.
사고 당시 준호는 잠시 차에 뭘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 소연이가 이미 물에 빠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소연아, 내 딸, 우리 공주, 어딨니? 너무 보고 싶어. 소연아, 엄마 보러 와. 엄마 안 보고 싶어? 소연이는 꿈에서조차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 우리 딸. 엄마 보러 와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천국이 너무 재미있니? 엄마는 벌써 잊은 거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파묻혀 울기만 했죠. 엄마, 소연이니? 소연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막고 소연이 웃는 모습이 떠올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를 붙들어 준 건 준호였어요. 어머니, 저라도 챙겨드릴게요. 소연이가 보면 속상해할 거예요. 매일 아침 준호는 출근하기 전에 들러죽을 끓여놓고 갔습니다. 퇴근 후에는 반찬을 사와서 냉장고를 채웠죠. 주말이면 집안 청소도 해주고 가끔은 소연이 사진을 꺼내 함께 바라보며 울기도 했어요. 준호야, 넌 이제 다른 삶을 살아도 돼. 젊은 사람이 왜 이런 늙은이한테. 그러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소연이의 반쪽이요. 저한테는 이제 어머니가 유일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나는 다시 눈물을 훔쳤죠. 소연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준호 덕분에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준호가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계곡에 다녀오면 어떨까요? 단풍도 예쁘고 기분 전환도 될 거예요. 그 제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계곡은 예상보다 고요했어요. 주말임에도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단풍은 붉게 물들어 눈부셨고 물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준호가 도시락을 펼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치마에 하얀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어디서 나타났는지 갑자기 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한 듯했고 손가락에는 낡은 폐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니 영혼들이 많이 떠돌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어요. 내 귀에만 들리는 듯한 낮은 속삭임이었죠. 뭐라고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지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까이 있는 이가 손에 피를 묻혔소. 그 피는 씻겨지지 않아.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시선은 준호를 향해 있었죠. 신을 저버린 자에게 벌이 내려오기 마련이오. 무당은 내 손목을 살짝 쥐었습니다. 당신도 위험해. 저승길 가까이 있단 말이오. 무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뱃속에서부터 서늘한 한기가 올라왔습니다. 내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지금 당장 도망쳐요. 준호가 도시락을 들고 이쪽으로 다가오자 무당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니, 누구랑 얘기하세요? 준호가 물었을 때 무당은 이미 몇 걸음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을 떨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요. 준호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소연이가 계곡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손에 피를 묻힌 자, 저승길.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본능적으로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다가 뛰었고 어느새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위험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에 차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휘날리며
내 앞에 떨어졌어요. 붉은색이 마치 피처럼 보였죠. 소연이의 피. 정말 준호가? 그럴 리 없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계곡 물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내 호흡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저 달렸어요.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처럼 무당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실은 항상 떠오른다고.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무슨 의미였을까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소연이의 물건들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준호에게는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는 것이라 말했지만 사실은 단서를 찾고 있었어요. 소연이의 다이어리, 사진들, 메모.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소연이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생명보험 서류, 준호 오빠한테 맡겨야겠다. 나는 서랍을 뒤져 소연이의 보험 서류를 찾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소연이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었어요. 수익자는 물론 준호였고 가입 시기는 결혼 직후였습니다.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했어요. 내 명의로도 최근에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죠. 내가 가입한 적 없는데 서명은 분명 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살짝 다른 느낌이었어요. 위조된 것이 분명했죠. 냉장고에서도 이상한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이 없는 투명한 병에 담긴 하얀 가루. 준호가 가져온 건강보조제라고 했던 것이었죠. 나는 며칠간 그것을 마셨지만 계곡 여행 이후로는 멈췄습니다. 소연이의 사망 보고서도 다시 읽어보았어요. 익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신체에 가해진 외부 압력의 흔적이 있다는 문구. 이건 누군가 소연이를 물에 밀어 넣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로 준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가져오는 음식, 약. 이제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어요. 나는 몰래 그가 준 음식을 버리고 동네 슈퍼에서 라면과 빵을 사 먹었죠. 내 변화를 눈치챘는지 준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자주 내 건강을 물었고 종종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남편분이 남긴 부동산 문제는 정리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작은 주택 하나뿐이었지만 준호는 그것마저 노리고 있는 걸까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번 소연이가 계곡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죠. 혹시 그날 준호가 소연이를 밀었다면? 소연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당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가까이 있는 이가 손에 피를 묻혔소.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생명보험, 위조된 서명, 수상한 약, 소연이의 사고사.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어요. 딸은 사고사가 아니었다. 어머니, 약은 잘 드셨어요?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피가 하얀 천에 떨어져 꽃잎처럼 번졌죠. 그래, 잘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준 약은 모두 변기에 버렸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내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얼른 휴지를 가져왔죠. 조심하셔야죠. 바늘로 다치시면 위험해요. 위험? 그 단어가 이제는 그의 모든 말에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휴지를 받아들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으로 의심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죠. 준호야, 소연이는 어떻게 죽었니?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정말로 사고였어? 내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많이 지치셨나 봐요. 쉬세요. 그는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소연이한테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넌 알고 있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준호는 팔을 빼내며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의 등이 굳어 있었습니다. 약 먹고 주무세요, 어머니. 그가 나가자마자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 번호를 눌렀어요. 모든 정황과 의심을 말했죠. 처음에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준호의 컴퓨터에서 소연이의 생명보험 검색 기록이 발견되었어요. 또 내 서명을 연습한 종이들도 나왔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구입한 특수 약물의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약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경찰은 마침내 준호를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나가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끝까지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무서웠어요. 법정에서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묻는 말에도 간단히 내라고만 대답했죠. 그의 얼굴은 표정 없이 굳어 있었어요.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소연이의 사진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 하나는 영원히 떠났고 다른 하나는 가장 잔인한 배신을 했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구나. 미안해. 이정숙 씨,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세요. 형사가 건넨 서류 뭉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증서가 5개나 있었어요. 모두 준호가 위조한 서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보험 금액은 총 1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 말문이 막혔어요. 형사는 준호의 보험사 친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된 준호의 노트북에는 더 끔찍한 계획이 들어 있었어요. 노후 도움 명목으로 가입이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서준호 씨는 당신 남편이 남긴 부동산 명의까지 이전하려 했어요. 서류는 이미 준비해두고 서명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딸을 죽인 것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도 모두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그가 체포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당신에게 조금씩 독약을 먹이고 있었어요. 혈액 검사에서 나왔습니다. 심장마비로 위장할 수 있는 약물이죠.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무당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특이한 건 범행 후에 이상하게 당신을 계속 돌봤다는 점이에요. 보통 이런 범죄자들은 빨리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데 형사의 말에 나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 돌봄조차도 연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매일 가져다 주던 약, 음식 속에 조금씩 독을 섞었다고 하니 진심으로 돌봐주던 그 시간들까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법원에서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소연이의 살인과 나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인정된 거죠.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더 큰 공포와 분노가 내 안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배신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낯선 사람들을 경계하게 됐죠. 특히 누군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더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까봐 두려웠어요. 집안에서도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준호가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사를 결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숙 씨,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준호가 당신과 면회를 요청했어요. 형사의 전화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왜 그를 다시 봐야 하는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알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든 것이 연기였는지, 그 마음에 진심은 전혀 없었는지. 갈게요. 교도소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벽과 철창이 낯설었고 차가운 의자는 불편했어요. 준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3년이 지난 지금 그는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빛도 흐릿했죠.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마음도 요동쳤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니? 준호는 감옥에서 보냈던 편지들을 언급했어요. 내가 한 번도 읽지 않고 돌려보낸 편지들이었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3년 동안 나는 그를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그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 결혼 전부터 딸이 있었습니다. 미혼부였어요. 소연이도 알고 있었고요.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연이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애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폐섬유화증,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기회가 생겼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고 그 수술을 받으면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근데 너무 비쌌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린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연이의 생명보험에 눈을 돌렸다고요. 처음엔 그냥 생각뿐이었는데 점점 계획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소연이는 알고 있었나?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물론 아이 얘기는 알았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계곡에서 소연이를 밀었던 순간, 그리고 내게도 같은 계획을 세웠던 것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이 커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정말 제 엄마 같아서 그래서 계획을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뤘죠. 근데 이제는 정말 수술을 해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하기 너무 죄송할 정도로 죄송합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미움, 연민, 분노, 슬픔이 뒤섞였죠. 한편으로는 그의 상황이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내 딸을 빼앗아간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지. 내 딸을 죽이고 자신의 딸을 살린 사위라니 너무도 기가 막혔습니다. 딸은 어떻게 됐어? 수술 받았어요. 지금은 건강해요. 저를 미워하겠지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딸은 살려낸 것 같았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준호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은 조금 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서야 딸이 당했던 일에 대한 이유라도 들으니 잠은 올 것 같았죠. 소연아, 내 딸 거기선 잘 지내고 있니? 네 목숨으로 또 다른 목숨을 건졌다는 게 그래도 위로가 될까? 내 딸,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너무나. 교도소를 나서며 나는 중얼거렸어요. 그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느질을 다시 시작한 건 면회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바늘과 실이 손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감을 되찾았죠. 바느질하는 동안만큼은 모든 생각을 비울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꽃술을 놓았습니다. 소연이가 좋아했던 제비꽃이었어요. 그 다음엔 나비 그리고 새. 점점 더 복잡한 무늬로 발전해 갔죠. 처음에는 작은 꽃술을 놓았습니다. 소연이가 좋아했던 제비꽃이었어요. 그 다음엔 나비 그리고 새. 점점 더 복잡한 무늬로 발전해 갔죠. 손수건 위에 작은 글귀도 수놓았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꽃처럼 피어나길. 이 손수건을 동네 노인정에 가져갔을 때 어르신들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그들도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을 텐데 내 작은 선물에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 가슴이 따뜻해졌죠. 점차 내 재능을 나누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동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자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내 삶에 다시 빛을 가져왔죠. 그들의 서툰 손으로 놓은 작은 꽃 한 송이가 내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저도 나비수 놓는 거 배우고 싶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 자수 수업은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가진 어른들도 찾아왔어요. 우울증을 앓는 젊은 여성, 사고로 가족을 잃은 중년 남성, 병마와 싸우는 노인. 다양한 사람들이 자수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죠. 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바느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손수건마다 위로의 글귀를 수놓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지 못한 말들을 실로 수놓으며 그들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이 손수건에 담긴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매주 우리는 만든 손수건을 모아 병원이나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나중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그 손수건들이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소연이가 그립고 가끔은 악몽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겼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내 모습을 소연이도 하늘에서 보며 기뻐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수건을 만들었어요. 푸른 실로 수놓은 하늘 아래 노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됩니다. 이 손수건은 준호의 딸에게 보내려고 해요. 소연이를 잃은 슬픔과 준호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평생 가져갈 테지만 적어도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대물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느질 바구니에서 새 천을 꺼내며 나는 미소 지었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수놓을까? 어떤 마음을 전할까? 실을 바늘에 꿰면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이제 좀 괜찮아. 너가 내 삶에 빛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져 보려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흥미진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이 제일, 행복이 제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